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자, 오늘은 9월 7일에 발행된 토목학회 스마트 위클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 위클리를 한번 살펴보면 토목학회죠. KSC 2.5R.KR 여기 들어가 보면 알림마당 있습니다. 여기에 학회 소식지를 눌러보면 네, 여기에 스마트 위클리, 그 다음에 뭐 논문, 학회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9월 7일 날 발행된 요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탑스토리는 토목주택 심리 모두 위축, 건설 경기 어쩌나 8월 CBSI 3.7년 만에 최대 하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CBSI는 여기 나와 있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죠. 여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업체들에게 이게 건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거든요. 건설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뭐 과학적인 건 아니고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때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식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지수를 만드는 겁니다. 지수 인덱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경기가 어떨 거냐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뭐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건설업의 느낌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게 전월 대비 뭐 8월이겠죠. 7월이겠네요. 7월 대비 19.3포인트 하락한 70.5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점수의 의미를 보면 자, 100 이상이면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100 이하면 안 좋아질 것 같다. 100 이상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100 이하인데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0.5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CBSI는 지난 6월에 12.0포인트 오르고 7월에도 11.4%가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8월에 19.3이 하락하면서 다시 이제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거는 그 건설협회죠. 시공사들의 모임인 거기서 만든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자,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아무튼 그 2020년 1월이죠. 이때 20.5%가 내린 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한 폭이다. 이런 설명이 있고 원래는 요 8월에 항상 그 하절기로 공사를 많이 못 하기도 하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원래 8월에는 좀 떨어지는 그 경향이 있긴 한데 그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자, 다음 학회 소식은 9월로 학회지가 발행됐고요. 그 다음에 KSC 2023 컨벤션 회원 친선 등반 대회. 우리 그 토목학회 컨벤션이 매년 10월에 있죠. 그래서 10월 아마 올해는 18, 19, 20 이렇게 있는데 18일 날 첫날 등반 대회를 하는데 올해 컨벤션은 이제 여수에서 하거든요. 여수에 있는 향일암과 금오산을 오르는 그 행사가 있다는 그다음에 이제 9월호 학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회지 이번 집행부 그러니까 허준행 회장님 집행부에 들어서서 이걸 다 웹진으로 이제 전환했거든요. 이제 종이 발행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9월호가 보통은 이제 학회지가 첫날 나옵니다. 첫날 9월 1일 날 발행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컨벤션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에 대한 홍보가 있고 학회 소식지를 한번 봤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대한토목학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 2023 부울경 토목 컨벤션. 이게 부울경 지부, 이제 토목학회는 지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여기 지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회에서 토목학회 컨벤션을 개최했는데 요게 아마 600여 명, 부경대학교에서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컨벤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덕도 공항건설에 대한 현안과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부울경지부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토목 쪽에서는 상당히 큰 공사죠. 그거에 대해서 컨벤션을 따로 열었네요. 자, 그다음에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첫 번째 항목이 완벽한 감자튀김이 가뭄을 부른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감자가 되게 원래 감자 이미가 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모양이 좋게 나오게,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나오게 하려면 물을 많이 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많이 퍼서 그 감자를 재배하는 데 쓰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하수가 많이 고갈돼 가고 있다. A급 예쁜 감자, 일정량 물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납품 수요 등이 폭증해서 상당히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생각보다 이 지하수를 많이 쓴다. 사실상 미국이 뭐 동부하고 또 서부하고도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서부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막이고 뭐 지난주 우리 스마트 위클리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갔지만은 뭐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이고 그런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하수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 올려서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앨런 커시딘 미네소타주 천연자원부 고문은 대수층까지 파괴할 경우 미래 세대에 충분한 지하수를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있네요. 미국 수자원은 90%는 대수층에서 의존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식수나 뭐 여러 가지 공업용수 이런 것들 뭐 댐, 하천 이런 데서 취하고 있는데 미국은 90%를 대수층에서 의존하고 있다. 이게 생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선의 귀환, 탈탄소, 풍력 화물선 첫 항해 시작. 야, 이것도 참 신선하더라고요. 탄소 배출 저감 위에 대형 돛 장착, 연료 30% 절감 기대. 야,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탄소를 많이 배출해가지고는 이 지구가 계속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모든 분야에서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첫 항해를 시작한 풍력 화물선, 야, 픽시스 오션, 소유주는 일본 미쓰비시 상사이고 카길이 이를 임대에 쓴다. 카길이라는 회사 이름인가 보죠. 임대에 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도시인 것 같죠, 그죠? 도시인데 옛날에 우리 범선 증기기관이 나오기 전에 범선이었잖아요. 뭐 삼각돛 뭐 이런 거 쓰고 그랬었는데 이거 이제 전기기관이 이제 그 나오기 전에 다 이걸로 다녔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기관이 나온 다음부터는 처음엔 석탄으로 했겠죠. 석탄으로 이제 에너지를 얻었는데 야, 이게 다시 이제 범선의 귀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 물동량의 90%를 차지하는 해운업의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세계 전체 배출량의 3%인 10억 8천만 톤을 추정된다. 요 카길이 곡물 업체네요. 곡물 대기업. 미국 업체인가요? 모르겠는데 미국 업체 그런 거 나왔는데 거대한 돛을 단 풍력 화물선, 벌크선, 중국에서 브라질까지 첫 장거리 항해를 시작했다. 픽시스 오션이라는 이름의 이 선박 가판에는 높이가 37.5m 이르는 거대한 풍력 날개 윈드윙스 두 개가 우뚝 서 있다. 풍력 발전기와 똑같은 소재로 만든 이 풍력 발전기와 똑같은 소재. 이게 아마 FRP 그런 계열이죠. 뭐 거의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거의 플라스틱에 가까운 거죠. 날개는 이제 범선의 독과 마찬가지로 정박 중에 접혀 있고 항해 중에 펼쳐진다. 이게 FRP라 그러면은 이게 옛날 우리 생각하는 그 돛을 올려라 뭐 그런 거잖아. 이렇게 막 끌어올리면 이제 밑에서부터 돛을 가판 위에 이렇게 내려놨다가 이렇게 쫙 올리잖아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딱딱한, 그죠? 풍력 발전기 날개라는 거는, 그죠? 블레이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좀 딱딱한 애인데, 걔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나 보네요. 풍력 돛은 영국에서 개발했다는 얘기죠. 제작은 중국 조선소에서 했다. 이 선박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는 미국의 바 테크놀로지와 노르웨이 야라마린 테크놀로지, 마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30% 연료 절감을 기대하고 있고 선박 길이는 229m, 총톤 수는 42,000톤. 선박 자체는 기존의 카길 화물선을 개조해서 완성했다고 해요. 이제 돈만 다른 건가 보네요. 그 예전에 그 범선과는 좀 다르겠죠. 뭔가 과학적이고 어떤 풍향이나 이런 것도 다 뭐 체크해가면서 뭔가 이 도체 방향도 바꾸고 뭐 이렇게 이럴 것 같은데요, 그죠? 아무튼 뭐 풍력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옛날로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상 선박도 전기 선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박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탈탄소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윈드윙스 한 개당 하루 1.5톤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아마도 뭐 그 석유겠죠, 석유. 그 디젤 엔진이겠죠? 배들은 다 중유라고 하네, 중유. 이는 선박 1톤당 78만 원의 중유값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4개를 장착할 경우에는 연료 6톤을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20톤을 줄일 수 있다. 도치라기보다는 배 위에 얹은 비행기 날개다. 그리고 스웨덴 선박회사인 왈리니우스 마린도 합작회사 오션버드를 설립해서 풍력 선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다른 회사들도 이걸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나 보네요. 여기는 높이가 40m, 폭 14m, 무게 150톤의 대형 돛 윙세일 세트를 장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윙세일은 일반 도시락기보다는 배 위에 얹은 비행기 날개에 더 가깝다. 오션버드는 보통 속도로 항해하는 기존 자동차 운반선에 윙세일 한 개를 장착할 경우 주 엔진의 연료 소비량을 7에서 1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겠죠. 아무튼 바람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빨리 가야 되는 이런 그런 배보다는 천천히 가도 되는 화물선에 주로 사용하겠네요. 그죠? 이쪽은 또 오션버드는 주로 자동차 운반선 쪽에 관심이 많네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이상 줄일 수 있다. 현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풍력 기술은 7가지 유형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풍력을 선박 항해에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운항 선박 11만 여 척의 0.1% 안 되는 100척 정도다. 풍력 선박 업계의 희망대로 우리가 풍력 화물선의 부활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는 이번 첫 항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무래도 이 바람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사실상 뭐 계약상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언제 가야겠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안 와준다 그러면은 그 방향이나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겠죠. 물론 뭐 범선 시대에도 삼각도 이런 걸 발명해서 사람들이 바람에 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더더욱더 이제 그런 유체역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상태에서는 뭐 아까 그런 돛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바람이 적으면 뭐 아무래도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좀 유동적일 수 있겠네요, 그죠? 아무튼 연료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갖고 가다가 연료를 사용해서 가고 바람이 없으면 연료를 사용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00m 길이로 남은 튀르키예 지진 흔적. 몇 년 전에 튀르키예가 엄청난 지진이 와서 당시 몇 년 전이 아니라 올해였나요? 올해 초였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성금도 모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쫙 우리가 폴트라 그러잖아요. 단층이 생겨버린 거죠. 어긋나.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라는 게 지각이 서로 충돌해서 이제 맞물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긋나면서 에너지가 발산되는 현상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300km, 300km면 엄청난 길인데 그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활성 단층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단층대가 이제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또 어긋날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진이 또 발생할 확률이 높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런 단층대를 이런데 이제 단층대잖아요. 그럼 지표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해요, 지질학자들이. 그래갖고 파보면 이게 이제 얼마만큼이 이제 어긋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언제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지진 확률을 또 발생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하죠. 야, 위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300km 이상에서 일을 거듭히면 그래서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스크립트 해양학 연구소 연구팀은 이번 주 사이언스의 지구물리학적 관측 기법을 이용해 이 지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델링화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자, 다음에 이제 건설 항목입니다. 건설 산업 정상화 방안. 정상화 방안 내달 발표. 다음 달 발표한다는 얘기니까 10월에 나온다는 얘기죠. 견제 시스템 구축 핵심. 느낌이 이게 좀 싸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 자체가 좀 썩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정상화.
자,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미팅. 아무튼 요번 국토부 장관은 건설 산업 자체를 뭐 하필이면 또 뭐 붕괴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게 보는 뭐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화라는 말 썼는데 뭐 카르텔이라는 말 많이 써왔고 그죠. 카르텔은 뭐 이번 정부에서 여기저기서 다 쓰고 있는 용어죠. 그다음에 부실 시공 계속되고 설계 시공 감리 상호 감시 체계. 설계 시공 감리 상호 감시 체계. 아, 이 상호 감시 체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구성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법조계 출신이라서 몰라도 이제 뭐 조금 껄쩍지근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건설 현장에서 사실상 감리, 시공, 발주처,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상호 협력을 해갖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뭐 서로 니탄 내타 책임 소재를 가지고 엄청 많이 싸우고들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 너네가 뭐 다 뭐 배상을 하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는 이런 별로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뭐 책임 소재는 있긴 있죠.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호 서로 이제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 맞아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협상, 협의를 통해서 중재하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이 뭐 다 사법, 뭐 법으로 합시다. 뭐 이런 요즘 들어서 그래서 법으로 하자는 말이 참 듣기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진짜로 착한 사람들은 법은 필요 없는 건데 법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보통은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상. 그래서 어, 아무튼 국토부인지 뭐 원희룡 장관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냥 시간을 끈다고 좋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거 TF팀을 출범시켜갖고 지금 나오는데 TF는 사업자 평가, 선정부터 설계, 시공, 감리, 준공, 허가 등 건설 산업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참 이게 수십 년 된 제도인데 이걸 진짜 뭐 한 몇 달 만에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까 싶긴 하네요. 사실상 여태까지 건설업계에서 많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해외에선 이렇지 않잖아요, 많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런 건설 시스템, 우리 생산 체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당연히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 서로 엇갈리는 선순위를 고려해 가급적 현실성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시행령 고시만으로 바꿔 좀. 자, 그래서 또 뭔가 대책이 10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죠. 스마트 건설 전환 위해 미래 생태계 설계 집중해야. 요거는 뭐냐면은 건설산업 비전 포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와 건설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이제 세미나가 있었다. 여기에서 그런 스마트 건설, 뭐라고 디지털 트윈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죠.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건설기술연구원이 출렁다리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블 보행교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이를 밝혔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상 그 출렁다리란 용어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보행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현수교 시스템이냐 출렁다리 시스템이냐 이제 출렁다리라는 게 이제 출렁출렁거리는 건데 그래서 케이블만 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출렁다리라고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출렁다리라는 게 좀 그렇죠. 뭐 교량 명칭으로 좀 부르긴 그렇잖아요. 이게 그죠? 출렁거린다는 건 어떤 이게 얘가 출렁거린다는 뜻인데 예? 물론 뭐 케이블 교량 그죠? 특히 이제 현수 형태의 케이블 교량들이 주로 많이 출렁거리긴 하죠. 그런데 아무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시공하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유지관리 플랫폼에 탑재를 했다. 그래서 뭐 계측기 같은 거 달아놨겠죠, 그죠? 계측기 뭐 어떤 뭘까요? 뭐 이런 출렁다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케이블 장력이겠죠. 케이블 장력 시스템, 그다음에 바람 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또 국토부가 도로철도 BIM 설계 대가를 마련했다. 요거는 이제 행정예고가 됐습니다. 제가 행정예고를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여긴가요? 여기입니다. 그냥 이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법예고 행정예고 요 페이지 들어가 보면 요게 지금 BIM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목에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없나? 바로 보기 이거 보면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이게 이제 아마 그 법도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니고 아마 그 밑에 있는 국토부 장관 고시 내용이겠죠. 당연히 기준이니까 그죠? 여기 보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 투입 인원수 산정 기준 마련했다. 원래 이 아마 앞에서 나오지만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라는 게 이제 이게 실비정액 가산 방식에서 어떤 설계를 할 때 몇 명이 투입돼야 된다. 뭐 이런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 분야 투입 인원수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 방식의 BIM 설계 대가 기준을 신설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거고 투입 인원수를 BIM 설계 대가 기준 부분을 신설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건설기술진흥법 용어 개정 사항 반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용역업자 등을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으로 변경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BIM 관계되는 거에서 제가 조금 더 읽어보고 영상 하나 만들도록 할 거고요. 요거 아무튼 제가 앞에 조금 살펴봤던 이런 아까 두 번째 개정 사항이죠. 그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 그 용역이 뭐 엔지니어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요 기준에서도 바꿨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신구문 대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기준에서 대가 기준이겠죠. 대가 기준에서 사용된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설계 용역이란 이게 설계란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용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용역 업무가 아니라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라고 바뀌었고 기술자도 기술인으로 바뀌었죠. 이거 바뀐 지가 언젠데 이제 바뀌었죠, 그죠? 기술자가 기술인으로 바뀐 지는 꽤 됐거든요, 그죠? 설계 용역이라는 말은 건설 엔지니어링으로 바뀌었고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그 용역이라는 말에 이 느낌이 안 좋으니 뭐 청소 용역, 뭐 그다음 뭐 철거 용역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기재부에도 다 나오는 용어입니다. 용역이라는 말은 그죠? 기술 영역, 일반 영역 이렇게 학술 연구 영역 이렇게 다 학술 연구하는 것도 용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 아무튼 용역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쓰이고 있긴 한데 그 청소 영역하고도 이제 비교가 되고 하다 보니 이제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요거 첫 번째 거 지름길 내리고 굴착길 만리장성 뚫은 중국인. 참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중국다. 이게 만리장성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관광지로 돼 있는 만리장성 이제 이게 그 돌로 쌓은 거잖아요. 근데 다 돌로 쌓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흙으로 쌓은 부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토성에 가까운 말리니까 뭐 엄청난 길인데 그 중에 다 돌로 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갖다가 인부들이 뭐 이게 말리나 연결돼 있으니까 어디 중간중간에 문이 있을 거니까 글로 다녀야 되니까 이거 귀찮다. 뚫어버렸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RAAC 요거 찾아보니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RAAC RAAC Reinforced Autoclaved Aerated Concrete 말 그대로 Reinforced가 이제 철근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철근이 보강된 Autoclaved 이제 증기양생하는 거 이런 거 고온 고압까지도 하죠. 오토클레이브 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레이티드 이제 기포가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그 철근 보강된 경량 기포 콘크리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여기 찾아보니까 ALC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인포스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ALC는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좀 본 것 같은데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철근을 보강해서 이제 아마 유럽에서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대별로 와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붕괴되고 뭐 이런 게 됐다. 그래서 여기 찾아보면은 컬랩스 써볼게요. 북마크가 아니라 여기 지금 한 10개 정도 컬랩스가 나왔는데 Building Materials Assessed to be at risk of collapse. was used in thousands of UK. 이게 그러니까 공공 건물에 이런 걸 많이 썼나 봐요. 5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그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ALC 그러니까 그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는 그냥 구조부재를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벽 칸막이 벽이나 뭐 이런 거 정도로 쓰는 거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철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그 구멍 때문에 수분이 침투가 잘 되고 그래서 그 철근이 부식이 쉽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이제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많이 썼다고 했는데 이제 50년대 지은 것들은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30년, 우리가 보통 30년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구조물에서. 그래갖고 보통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구조물 노후화, 교량 뭐 관리 이런 거 할 때도 30년 된 교량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붕괴 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문제시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요거를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보여지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걸 뭐 고속철도 프로젝트인데 Construction of First Blastless Track with Concrete Bed Start from Suret. 이거 동네 이름인가죠? 요거는 아마 도상을 한번 번역해 볼까요? 아까 구글 번역 하나 띄워놨는데 구글 번역을 한번 뭄바이 아메다바드 초고속 열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라트, 아까 수라트라는 그 이름이 있었죠. 수라트에서 도상이 없는 선로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국립고속철도공사, 우리나라 이제 국가철도공단 같은 거겠네요.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도상, 그러니까 그 도상이 있죠. 보통은 콘크리트 도상이 있기도 하고 뭐 자갈도상, 최근에는 뭐 자갈도상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속철도에서는. 자, 그래서 인도 최초로 일본 고속철도 신간선에 사용된 J 슬래브 무도상 궤도 시스템을 명명했습니다. 기존 선로는 안전기 선로가 쇠속으로 지지된 침목에 고정된 레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침대 베드를 침대로 했나 보네요. 레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무도상. 글쎄요, 우리도 콘크리트 도상을 쓰기도 하는데 아예 도상 자체가 없는 걸까요?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슬라브에 직접 궤도를 깔기는 쉽지 않거든요. 높이 조정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 도로교하고 철도교하고 다른 게, 철도교는 레일이 중심이죠. 도로교는 도로면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철도교는 사실상 그 레일면을 맞추는 거를 중간에, 그러니까 교량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궤도가 맞아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고속열차나 이런 것들은 주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나 궤도의 오차죠. 레일의 오차가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도상이라는 거 쓰고 거기서 이제 보정을 어떻게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완전히 슬라브 위에다가 궤도를 깐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대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그 레일을 슬라브에다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레일과 슬라브 사이에서도 조정하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보통 이제 침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다음 최신 소식은 이제 그 뭐 심의원, 뭐 그다음에 비상임의사, 타당성 조사 용역, 평가위원 이런 것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핫클립입니다. 핫클립인데 요거 첫 번째, 스케일과 차원이 다른 호주의 토목공학과 유학. 요거는 그 이 채널은 보니까 이제 뭐 그 딱히 뭐 토목 관련한 사이트는 아니에요. 딱히 토목 관련한 사이트는 아닌데 호주 유학과 호주의 인맥이라는 이런 채널인데, 이분이 설명을 호주에서는 이게 토목공학과 그쪽이 상당히 유망한 직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건축공학과가 따로 있지만 외국은 이제 건물 같은 것도 다 토목공학과에서 뭐 설계 시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호주는 아직도 많이 개발할 때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유학생들한테 혜택이 있는 게 이제 그 아마 업종별로 분야별로 사람이 부족한 그런 통계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쪽 건설 쪽, 그죠? 토목공학 이쪽도 상당히 그쪽 사람이 부족한 그 영역으로 보고 혜택이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광고는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시빌 엔지니어, 토목 엔지니어가 이렇게 대우를 잘 받는 편은 아니죠, 솔직히 하는 일에 비해서, 중요도나 이런 거 비해서. 근데 외국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고 하니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엔지니어링 하면은 존경받는 직업이니까 뭐 나갈 수 있는 분들한테는 나가는 걸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빌 엔지니어링 전공하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석사를 그쪽에서 하고 이제 취업을 하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아마 학교에서 어떤 축제 같은 거 했나 보죠. 근데 이 구조물, 그죠?
예, 평소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뭐 젊은이들이니까 뭐 되게 무너지는 거. 높지는 않았고 밑에가 물렸으니까 충격이 안 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면서 이 구조물들에 부딪히고 이러는 과정에 또 서로 충돌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상자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물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 설계 중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를 설계할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되는지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계 중보다 큰 하중이 온 거겠죠. 자, 이 마지막 영상은 제가 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차이나 중국과 그 북한 12년 동안 21km 크로스 보더, 그러니까 국경에 있는 그 철도를 아직 못 끝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인데, 뭐 중국하고 북한, 그 다음에 뭐 북한과 또 러시아, 또 최근에는 또 북한이 러시아 뭐 어떤 뭐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거죠. 러시아가 좀뭐 북한한테 콜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그저께. 기본적으로 뭐 북한하고 중국은 어떤 무역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거는 같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특이해서 제가 뭐 이거 되게 특이한 내용이죠. 북한이라는 그런 뭐랄까요, 되게 폐쇄된 그런 나라의 정보들이 많지 않은데 뭐 중국과 북한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7월 9일자 스마트 위클리 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